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정사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딱딱하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헌정사는 헌법과 정치의 역사죠. 헌정사는 매우 격동적이고 굉장한 변화를 겪으면서 이 9차 개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민주화 과정이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오늘날까지 이러한 안정된 헌법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재헌헌법 제정 과정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948년 가기 전에 우리나라는 계속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식민지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패전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됨으로써 지난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습니다.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에 이 한반도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됐어요. 논의가 됐어요.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38도선 점령 경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누구와? 미군정이, 그때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만이었습니다. 트루만 행정부가 이 38선을 경계로 남한 정부를 남한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걸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했고, 뭐 또 여러 상해 지방의 임시정부도 있고, 또 해외파, 소련 연방의 해외파도 있고, 국내파도 있고, 여러 정치적 세력들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운형이 만든 건국준비위원회가 1945년 9월 6일 북한 지역에 조선인민공화국 임시조직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발표합니다. 북한에 먼저 45년 9월 6일 날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이거에 이제 깜짝 놀란 여러 강대국이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합의에 따라서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성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뭘 했냐? 1946년 1월부터 한국의 신탁 통치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재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담을 미소공동위원회가 가졌어요. 그리고 1947년 11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정부 수립을 위해서 소련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 9개국이 구성되어서 유엔 한국위원단을 구성해서 한국에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이제 한국의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돼야 되니까. 1948년 2월 27일 유엔 소총회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하여서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합니다.
48년 2월 27일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 그래서 정부를 수립하도록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 군정은 1948년 3월 1일 조선인민대표의 선거에 관한 보고를 발표하고, 미 군정이 공포한 또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합니다. 총선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 입장을 펼쳤던 뭐 김구라든가 김규식 등은 선거를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50선거는 1948년 50선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50선거의 원래의 계획은 이랬어요. 그 남한의 200석의 제헌의원을 배정하고, 북한 지역을 위해서 100석을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석을, 물론 이제 100석은 이제 선거가 불가능하지만 이 200석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상정하고, 200석의 정원, 국회의원 정원을 상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해서 제헌국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한 지역에도 두 개의 지역을 두 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제주군의 두 개 선거구를 제외한 남한 전역의 198개 선거구에서 국민들이 참가해서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합니다. 국회의원 선출입니다. 왜 이때 북제주군 두 개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안 됐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4.3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두 개의 국의 선거구에서 선거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선거권자, 유권자의 최소 연령은, 선거권자 연령은 만 21세에 달한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몇 세가 넘어야 되냐? 지금 국회의원 피선거권자는 만 25세에 달해야 했습니다. 또 남녀 평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이 당시에도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제헌의회의 국회의원들은 친일 행위를 한 자에게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부여되지가 않았고요. 선거인의 자진 등록 제도와 단기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1선거구 1인 대표의 방식을 취했고, 이때 당시 국회의원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특이했죠? 2년의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었고, 선거에서 총 유권자 중에 96.4%가 선거인 명부에 자진하여 등록하고 95.5%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일제 식민지로서 억눌려 살다가 자신의 정책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발휘되니까,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헌국회의 국회의원 총 198석 중에서 총선거의 결과를 보니까 한민당이라는데, 한국민주당 여기 80석, 그 다음에 이승만계, 그 다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및 민족청년당, 여기서 이승만계라고 하는데, 이제 55석, 지금 말한 친일 지주계급의 한국민주당, 한민당, 이게 80석, 그 다음 임시정부 인사들과
구대동청년단, 임정계라고 하는데 이게 총 57석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8년 5월 10일 선거의 결과 선출된 이 국회의원들은 1948년 5월 31일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제정할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헌법 제정 세력은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승만계인데 이승만 신익희가 주도한 대한독립촉선국민회와 민족청년단, 그 다음에 김성수 이 친일지주계급, 서상일이 이끈 친일지주계급 주축으로 한 한국민주당. 세 번째는 임시정부와 관련된 무소속 인사 및 구대동청년단 인사 임정계 총 57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 부류 헌법 제정 세력 중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헌법 기초를 담당한 세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신익희. 여기 신익희를 중심으로 한 행정연구회인데 행정연구회 이쪽에는 신익희 이외에 장경근, 최하영, 이상기, 윤길중 등 일제 고급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익희 중심으로 해서 행정연구회 안이 마련되고, 둘째는 이제 김병로, 이인, 권승열 이런 법률가, 법조인, 대법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 남조선 과도정부 법전편찬위원회가 또 활동을 하고 헌법 기초를 하고, 그래서 법전편찬위원회안 또는 권승열이 주축인 권승열안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이제 기존 정치 세력에 가담하지 않고 일정한 두 세력, 그 밖에 두 세력하고 일정 거리를 두었던, 그리고 독자적으로 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공법학자 유진호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진호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6월 3일에 헌법기초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 헌법기초위원은 30명, 전문위원 10명, 그래서 헌법기초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헌법기초위원 30명, 전문위원 10명에서 헌법기초위원회가 구성되는데 1948년 6월 3일부터 22일까지 6월 20일까지 20일에 걸쳐 초안을 토의하고 결정합니다. 이때 헌법기초위원회는 어떻게 결정하면 유진호 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열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서 이 헌법을 제정할 것을 결의합니다. 왜 유진호안을 초안으로 했느냐? 다른 것들은요, 사실은 다시 한번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행정연구회안이나 이 권승열 안은요, 굉장히 조잡하고 일본의 헌법을 그대로 베껴왔기 때문에 딱딱하고 우리나라 문체에 맞지도 않고 문장이 좋지 않아서 결국 가장 필력이 좋은 유진호 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호 초안을 원안을 하고 권승열 안을 참고안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진호 선생의 초안과 국회 의결되고 공포되는 헌법은 달라요. 왜냐하면 유진호 초안에 생각했던 것을 누가 꺾느냐? 결국에는 이승만이 이 유진호 선생의 생각을 꺾어서 대통령제에 가깝도록 수정을 시킵니다. 유진호 선생님은 이따 보겠지만 전통적인
의원내각제 뭐 이런 형태를 택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으로 될 수 없는 이승만이 이것을 대통령제 형태의 헌법으로 고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헌법 초안이 6월 13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수정을 거쳐서 헌법안 심의를 계속해서 6월 30일에는 1독회를 하고 7월 10일에는 2독회를 하고 7월 10일에 3독회를 마쳐 바로 국회에서 의결되게 됩니다. 7월 12일 날.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진호 선생의 헌법 초안은 그 원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기본 정신이 이렇게 유진호 선생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왜곡됐다, 굴절됐다, 바뀌었다, 수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진호 헌법 초안은 이래요.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 그리고 양원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국의 모델적인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를 생각을 하고 유럽의 전통과 정당이 안정된 국가들은 대부분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그 다음에 양원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유진호 선생이 학문적으로 보니까 또 이런 형태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 질서와 기본권이에요. 경제는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사니까 뭐 일제로부터 식민지로부터 해방돼서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경제 국공유화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고 사회적 기본권 없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사회적 기본권의 광범위한 수용 사법제도는 법관 임기제 헌법위원회제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헌헌법의 내용을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제헌헌법의 주요한 것은 이제 여기 첫 번째 보면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호 선생은 처음에 의원 내각제를 의원 내각제 헌법을 만들고자 했는데 결국 이승만에 의해서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대통령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제예요. 근데 대통령제도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제가 아니라 4년 임기의 정부 통령제인데 국회에서 간선해서 뽑는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는 대통령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는 단원제를 했습니다. 단원제. 아니 왜 단원제를 했느냐? 그때 당시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회의원을 많이 뽑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다. 국회 단원제를 해서 이것을 임기 4년에 국회 단원제로 했습니다. 그 다음 상권 분립제도를 채택했고 국무원 제도를 줬습니다. 의결기관, 그 다음 헌법위원회 제도, 탄핵재판소 제도가 있고 국무총리제. 그러니까 국무총리제 이게 그거죠. 이게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적 경제질서, 경제 국공유화라는 말이고 법관 임기제인데 법관은 몇 년 임기로 임용되냐면 10년 임기였습니다. 법관이 10년 임기, 그 다음에 재심사를 하는 거죠. 10년 임기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신체의 자유와 구속적부 심사, 그 다음에 이익분제 균정권, 공무원 파면 청구권이 있었어요. 그 다음 생활 무능력자 보호, 재산권 규정은 상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그러니까 정당한 보상이 아니에요. 그냥 상당하게 보상해주면 된다. 이런 형태로 제헌헌법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제가 현민 유진호 선생님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이 헌법의 기초자죠. 헌법을 만들었던 헌법 기초는요, 사실은 한 개 안만 내놓은 게 아니에요. 유진호 선생님이 5개 안을
계속해서 내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재헌헌법을 만들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한 양력, 경력 이런 거 보면 대단하십니다. 현민 유진호 선생님 보시면 1929년 경성 제국대학 법문학부 제국대학이 동경제국대 일본도 있고 한국에 하나 있는데 경성제국대학 여기 법문학부를 졸업한 건 아주 인재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보성전문학과 지금의 고려대인데 법학 교수가 됩니다. 1927년에 지금 아직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소설을 씁니다. 조선지광, 현대평론 등의 작품을 발표하세요. 그리고 또 문단에 등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전성기였는데 그 동반자였습니다. 그때 또 여러 글을 쓰시는데 갑수의 연애, 빌딩과 여명 이런 것들을 쓰시고 1938년 장편 동아일보에 연재하는 화상부라는 유명한 장편을 또 연재하시고 그다음 1948년엔 또 이제 지금 재헌헌법을 기초하시고 초대 법제처장을 역임하십니다. 1951년은 한일회담 대표로 활약하시고 그다음 1952년 다시 학계로 돌아오셔서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에 임명되십니다. 1953년 국제법학회 회장에 비선되셨고 54년 학술원 종신회원이 되십니다. 5.16 군사정변 후에는 가재건 국민운동본부장, UN 한국협회장도 하십니다. 그 다음 1964년에 대한교육협회 연합회장을 역임하시고 1965년 법전편찬위원회에 선출되십니다. 1967년엔 정계로 다시 진출하셔서 신민당 총재, 제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십니다. 1970년에 신민당 고문에 취임하시고 1974년 고려중앙학원 이사에 취임하십니다. 1980년 통일원 고문 국정자문위원회에 위촉되십니다. 저서는 헌법적으로 보면 헌법회의가 있고 헌법강의 등이 있으시고 문학작품은 유진호 단편집, 김강사와 티교수, 청랑정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수상집은 구름 위의 만상, 젊은 날의 자화상 이런 것들 수상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학계, 정계 쪽으로 또 이 문학계 쪽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던 현민 유진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기원으로 가겠습니다. 1차 기원이요. 1952년 기원인데 이때 중간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0년 어떻게 됩니까? 6.25가 발발되는 6.25가 계속 3년 동안 있었으니까 지금 처음에 1950년 3월 14일 날 한민당 야당입니다. 지금 야당이 의원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그게 부결됩니다. 가가 19, 부가 143명, 기권 1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당시 야당의 의원내각제 개헌안은 이 국회를 통해서 내각이 구성되니까 행정부가 구성되니까 이렇게 하면 야당이 어느 정도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여당 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승만 정부 때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니까 대통령제를 취해야지만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의원내각제는 될 수 없다는 의원내각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정부 이승만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바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부산으로 지금 대피해 가는데 정부가 부산으로 가 있는데 1952년 1월 18일 정부는 그 전쟁통에 정부가 정부통령 국민 직선제 개헌안을 냈는데 그게 부결됩니다. 왜?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니까요. 그래서 52년 4월 17일 날 또 야당이 의원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52년 5월 14일 정부의 정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의 개헌안을 제출합니다. 정부의 생각이 대부분 반영된 거예요. 예. 발췌 개헌안이라고 하지만 거의 정부의 정부통령 직선제안 조금 야당의 개헌안 중에 조금 발췌합니다. 그런데 이제 5월 25일 전에 정부가 지금 저기 6.25 전쟁 나는데 부산에 데모를 시켜요. 정부가 직접 데모를 시키고 그것을 백골단에 의해서 정부가 다시 탄압하면서 부산 일대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킵니다. 관제 데모를 일으키고 그것을 백골단에서 때려잡게 하고 그 허수선하다는 이유로 부산 일대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국회 해산시키고 야당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다 잡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부가 내세운 이 발췌 개헌안을 7월 4일 날 장택상 의원의 신뢰가 제안한 이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서 의결합니다. 가가 163, 부가 없습니다. 기권 3명. 그래서 이 발췌 개헌안은 통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발췌 개헌안은 결국은 통과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지금 1차 개헌에 대한 주요 내용 및 평가를 합니다. 정부통령 국민 직선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 술책을 잘 알 수 있냐면 이걸 정부통령 국민 직선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 양원제도 헌법에 있지만 실시 자체를 안 해요. 양원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이거니까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헌법에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헌법에 있는데. 그 다음 국회 공무원 불신임제도 연대 책임이고 국회가 공무원을 불신임하시고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부통령 국민 직선제를 하기 위한 1차 개헌, 발췌 개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고 절차도 위반하고 지금 6.25 전쟁 통해 국회 의결도 나머지 야당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다 가두어 놓고 국회 의결을 강제했고 체계 정당성도 무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차 개헌으로 가겠습니다. 2차 개헌은요, 2차 개헌은 1954년이죠. 2차 개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4.4.5입 개헌이다. 이렇게 말해요. 4.4.5입 개헌. 그러니까 2차 개헌의 과정을 살펴보면 1954년 5월 20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그때의 정부의 당인 여당인 자유당이 이 국회의원 총선에서 다수를 얻습니다. 99석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3대 국회의원 총선거인데 이 99석을 차지한 제1당이 된 자유당. 근데 이것은 99석이라는 것은 개헌을 위한 이승만 대통령이 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국회의원 의석이었어요. 99석은 일당이지만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시가 와서 야 국회의원을 더 자유당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무소속 국회의원 그 다음에 다른 정당의 조그만 정당들 이런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포섭해서 이 자유당이 의석수를 137석으로
8석을 더 늘립니다. 137석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 개헌선인 136석보다 2석이 많다는 거예요. 136석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유 있는 숫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개헌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54년 9월 8일 여당의 대통령 3선 개헌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종신 집권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18일 개헌안을 상정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이거예요. 주권제약, 영토 변경 시 국민투표 실시. 이거는 뭐 거의 그냥 보여주기 위한 아니죠. 국무총리제와 공무원 연대 책임제 폐지, 국무위원 개별 부심제 시스템. 이것도 그렇고 경제질서의 사용을 전한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조항에 대한 헌법 개정의 한계를 선문하라. 다섯 번째를 위해서 위에 네 가지는 다 형식적인 거예요.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2번 아니야 3번을 할 수 있다. 초대 대통령이 이거죠. 그래서 54년 11월 27일 민의원에서 표결해서 제적 203명 중에 찬성 135표가 나와서 부결됩니다. 한 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왜 자유당은 137석인데 왜 2석이 어디로 갔느냐. 그때 당시에 한 표만 더 있어도 됐는데 그때 당시 이 2명의 국회의원은 문맹자였다. 글을 읽지 못했다. 가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부를. 그러니까 잘못 찍어서 이 2표가 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발대발하죠. 이제 아니 어찌 이러한 다 된 개헌안 통과를 어떻게 이런 이상한 결과, 멍청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노발대발을 하니까 이제 밑에서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야,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또는 전문가를 좀 모셔봐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수학계의 태두인 인하공과대학장 어떤 교수님과 서울대 물리과 어떤 교수님을 두 분을 모셔서 자문을 받아요. 교수님, 그 제적은 203명의 3분의 2이면 이거 136명인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거 135점 몇몇 3몇 4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요. 우리 수학에 보면 4,4,5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4,4,5입 논리로 하면 어떻습니까? 부결된 것이 아니라 135, 3, 6 제끼면 되니까 버리면 되니까 135표로 충분합니다. 4,4,5입 논리로 136명이 아니라 135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이틀 뒤에 1954년 11월 29일 4,4,5입 논리로 27일에 부결 선언됐던 것을 취소하고 가결된 것으로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한다라고 박맹일을 두들깁니다. 이건 정말 독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쓴 거죠.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다. 이 4,4,5입이 그렇습니다. 2차 개헌. 2차 개헌의 내용을 살펴보죠. 2차 개헌은요. 대통령의 4년 중임 그러나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은 철폐한다. 이게 핵심이죠. 초대 대통령은 2번이나 3번도 할 수 있다. 이거죠. 헌법 개정의 한계를 명문화했습니다. 주권 제약이나 영토 변경 시 영토 변경은 안 된다. 공무원 총리제와 국무원 연대 책임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 개별 불심제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국공유화에서 경제 사용화, 민영화, 자유경제체제로 옮겨갔습니다. 군법 회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민 발안제를 신설했습니다. 아주 좀 힘들죠.
그래서 3차 개헌이 일어났는데 1960년에 1960년에 3월 15일 날 정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연임을 가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2차 개헌 때 바꿨고, 이제 3.15 선거가 있는데, 60년 3.15 선거. 이 3.15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부정선거였죠.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를 하고 이 선거함을 이렇게 트럭에 싣고 옮겼는데, 그 트럭에 실려있던 원래 투표했던 걸 내리고, 미리 준비한, 어떤 정부통령, 어떤 한쪽으로 몰았던 정부통령 선거함을 그 트럭에다 올려서 가져가게 하는 이런 완전한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광경을 시민들과 학생들이 본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규탄하고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까? 이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규탄하고 데모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유명한 마산입니다. 마산. 그래서 마산에서 먼저 의거가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불밀듯이 저항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4월 19일 시민과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 자유당 정권에 대한 저항, 이것이 4.19입니다. 4.19. 그러니까 불법한 국가 권력에 대한 뭡니까?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였다. 이게 이제 4.19. 4월 26일에 국민대회 결의문을 작성하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의 즉시 하야를 원한다. 두 번째, 국민은 정부통령 재선거를 원한다. 다시 해야겠죠? 부정선거니까. 세 번째, 국민은 내각 책임제 개헌을 원한다. 이제 이승만 정권처럼 이렇게 대통령제하니까 이게 부정이 많아진다. 내각 책임제로 가자. 뭐 이게요. 네 번째, 국민은 내각 책임제 개헌 후 즉시 국회 예산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하여튼 이런 국민 대회 결의문을 제시했고, 결국 국민 대회 결의문은 국회에서 그대로 시국 수습 결의안으로 가결되어서 이 국회 결의를 존중해서 이승만 대통령 결국 사임한다 라고 해서 사임서가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서가 민의원을 통과하면서 전국의 주도권은 자유당이 아니라 그때 민주당, 불과 79석의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4월 27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고 국회는 개헌과 총선거로 시국을 수습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한 개혁이었죠. 국민의 저항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하야하는 일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1960년 그래서 4월 28일 내각 책임제 개헌을 위해서 기초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60년 5월 2일 날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5월 10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의 개헌안은 3차 개헌은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적 개헌입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6월 10일 압도적 다수로 국회에서 이 헌법 3차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 3차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잘 보장하는 3차 개헌안이 굉장히 잘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개별적 법률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삭제했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선거 연령을 여태까지 21세였는데 20세로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부정선거에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정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세, 허가 및 검열을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니까 내각제 정부의 안정 확보를 위해서 국회 정부 불신임권, 정부의 국회 해산권을 의원내각제 형태로 마련을 했습니다. 다수당의 전제 방지하기 위해서 중립적 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견제, 복수정당제를 보장했어요. 복수정당제.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법률기관이나 헌법기관화 해놨습니다. 지금처럼 헌법재판소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기능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제도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설립돼서 기능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척위원회 다시 살펴보면 국회의 양호제 채택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의 전제를 예전에 자유당의 전제를 견제하고 의결의 신중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회 양원제를 채택했습니다. 민의원 참여는 근데 모두 국민 직선으로. 그러나 민의원과 참여는 뭐가 우위입니까? 하원, 민의원의 권한의 우위를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은 국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간선합니다. 근데 이때 대통령은 사실은 의원내각제에서는 그렇게 권한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엄선포 거부권이라든가 정당 해산 소추 승인권, 국무총리 지명권 등 이러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법권은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선거인단에 선출, 아주 민주적이죠. 선거인단에서 선출했습니다. 기타 법관은 대법관회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제도는 있었지만 기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4차 기원은요. 과거에 민의원이 반민주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해서 헌법 본문을 개정한 게 아니라 헌법 부칙 개정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60년 11월 29일 4차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헌법 부칙이 개정됩니다. 왜? 반민주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반민주행위자, 3.15 선거 부정행위자, 부정축제자의 처벌을 위한 소고입법의 제정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관장하기 위해서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의 설치 근거를 위한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4차 개헌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